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아시아 TMI 베트남 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참여연대 신미지 간사고요. 김영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과 심주영 인천대학교 중국화교문화연구소 HK 플러스 연구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HK 플러스, 이 HK는 뭐예요, 선생님? 휴머니티 코리아라고 인문한국. 아, 예. 휴머니티 코리아의 그 약자였군요. 네, 멋있네요. 뭐 그런데 뭐 HK니까 뭔가 좀 뭐 이게 뭐 그냥 한국의 약자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맞아,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 또 농담삼아 그런 얘기 있어요. 회와 고기의 약자라.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삭제해야 될 것 같은데. 재밌었는데요, 왜요? 네, 지난 시간에는 베트남이 어떤 나라인지 알아봤는데요. 특히 역사를 소수민족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베트남의 소수민족 정책 그리고 이들의 삶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베트남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과 분단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인식과 삶의 모습이 달라진 것처럼 베트남도 긴 전쟁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이 연구하신 것 중에서요, 베트남 전쟁의 기억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종전 후에 첨예한 논쟁의 장이 되고 있는 1968년 설 총진군과 봉기, 그리고 그 기간 중에 베트남의 중부 도시인 후에에서 벌어졌던 학살을 둘러싼 이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베트남 전쟁하면 미 제국주의를 이긴 승리의 전쟁 이런 개념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워낙에 한국의 전쟁 책임 이걸 생각을 하는데요.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전승의 날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국민적 원한의 날이나 치욕의 날로 기억한다는 부분이 좀 저에겐 새로웠던 것 같아요. 이 연구를 위해 선생님 현지 조사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떻게 베트남에 대해서 처음에 접하게 됐는지 말씀드리면서 사이공의 흰옷 그리고 이제 하얀 아오자이라고 번역됐던 이제 소설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직 뭐 냉전 시대이기도 했었고 아직 냉전이 끝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베트남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이제 일반적인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도 네. 베트남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전쟁을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가지고 계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베트남이 결국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어떤 승전이라고 하는 그런 서사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는 그런 이야기가 또 일정한 부분은 대단히 의미 있고 역사적인 정당한 평가라고도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이제 전쟁이 벌써 종전한 지가 이제 뭐 40년이 넘었어요. 훌쩍 넘어서 이제 곧 이제 이 반세기에 가까워지는데, 이제는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남긴 유산들이 무엇일까? 또 전쟁은 분명히 어떤 폭력이 사용되고 서로 간의 어떤 희생들을 강요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일 텐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아픔들이 여전히 우리가 남아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와중에 당시 이제 베트남 전쟁의 과정에서도 가장 논쟁적이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68년에 벌어졌던 이 구정 대공세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설 총진공과 봉기라고 불리게 되는 어떤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도 논쟁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이 베트남 전쟁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 이 희생을 남베트남 정부가 조작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들도 있었고, 또 어떤 측면에서 이건 공산군에 의한 이 북베트남에 의한 집단 학살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 68년에 벌어졌던 사건이
베트남인들, 특히 이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 사이에서는 씻을 수 없는 어떤 전쟁의 상처로 남아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상황들 속에서 제가 저는 이제 45주년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사건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 장소가 되었던 베트남 중부의 후에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한 이제 연구들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연구를 하게 됐던 이제 계기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베트남 중부 지역에 대한 좀 연구들을 새롭게 좀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국경 전쟁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전쟁의 사건들을 통해서 베트남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기 때문에 미국의 베트남인들 그러니까 그 비엔남에서 아메리칸이라고 이야기된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아직도 이 본국에 대한 어떤 거리감, 그런 상처, 상처 이런 것들은 도대체 그 기원이 무엇일까라는 좀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회에 가서 현지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 68년 2월에 벌어졌던 사건의 흔적들을 좀 찾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좀 쉽진 않았습니다. 많은 네. 시간이 좀 지나기도 네. 했었고, 또 그 과거의 아픔을 또 들춰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또 그 힘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승자의 역사 입장에서 쓰여진 역사이기 때문에 또 그런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현지에서 사실 이 연구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또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지의 이른바 당시에 제대로 장례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이렇게 그 집단 매장지였던 이런 곳들을 이제 그 찾아보게 됐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 현지에서 여전히 서로 간에 뭐랄까요 이렇게 아직 그 앙금 같은 앙금과 남아 있는 앙금 같은 것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기억들이 어떤 기원들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영웅주의적이고 승자 중심적인 전쟁의 서사를 우리가 좀 바꾸어내는 것이 그리고 그 다른 이야기들 전쟁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서사적인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좀 그런 그 느낌들을 좀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연구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점점 저도 과거에 제가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누가 이겼을까 뭐 이런 걸 중심으로 봤다면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을까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관심들로 저의 어떤 관심들도 좀 옮겨가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논문에 보면 정치학자 루돌프 럼멜이 규정한 데모사이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보통은 이제 제노사이드 이 개념은 알고 있는데 이 데모사이드라는 개념은 좀 처음 들어봤고 이 데모사이드는 어떤 뜻이고 또 이렇게 데모사이드로 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그 개념을 차용하게 됐던 거는 이 제노사이드라는 개념을 가지고 베트남 전쟁의 피해를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차적인 어떤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살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뭐 영어식의 표현입니다. 뭐 메사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매스킬링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또 뭐 요즘은 이제 일반적으로 제노사이드라는 개념을 갖고 사용을 합니다만 실제로 이 베트남 전쟁 과정에서 특히 68년의 어떤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피해를 입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떤 정말 말 그대로 전쟁에 휩쓸리고 싶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까지도 휩쓸리게 된 어떤 사건으로서의 의미들이 또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좀 더 확장적인 좀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루돌프 럼멜이라는 사람의 이 데모사이드라는 개념을 이제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논쟁적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 루돌프 럼멜은 이 데모사이드라는 개념을 자기가 고안할 때 주로 과거의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발생했던 민간인 피해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꼭 정치적인 것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정부가 뭐 지원을 하지 않는다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다거나 방치한다거나 그래서 뭐 그 기아 상태에 빠져서 뭐 죽게 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뭐 해외로 떠나야 된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 말 그대로 강제 이주를 당한다거나 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 그 피해자의 규모에 이제 집어넣게 넣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과거에 소련, 구소련이라든지 뭐 중국 이런 뭐 북한 이런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민간인 피해들을 만들고 있는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걸 이제 강조했던 거죠. 뭐 반면에 뭐 민주주의 국가는 상대적으로 낫다. 뭐 이런 논리들을 뭐 사실 주장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입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런 약간 정치성이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차용을 해보고자 했던 것은 이 민간인 피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어떤 그 군사 작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직된 그 계획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들로만 파악하려고 하는 어떤 강한 그 뭐랄까 어떤 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역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좀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피해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 개념이 만들어진 어떤 의도 또 무관하게 가지고 있는 또 가능성을 좀 활용해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좀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모두가 다 피해자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 또 있겠네요. 피해가 과장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또 어떤 다른 다각도에서 좀 본다고 해서 좀 더 확장해서 전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다는 측면에서 좀 저는 여전히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마도 전쟁의 국가 책임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쓰신 거 보니까 되게 숫자가 커지더라고요. 근데 조금 속상한 것은 이제 결국에는 북베트남하고 남베트남이 서로에게 희생자를 많이 남긴 부분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와 관련해서 그 재미 베트남인 최초로 플리처상을 받은 비에타인 발음이 너무 어려워. 비에타인 응우옌 저작을 통해서 전쟁 난민인 재미 베트남인들과 공정한 기억에 관한 그 글도 쓰셨어요. 근데 이 베트남 난민에 대해서도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네, 앞서도 좀 얘기해 주셨지만 미국에 계신 분들의 그 감정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요 재미 베트남인들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지도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억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베트남에서 제가 이제 난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주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크게는 두 번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 54년에 베트남이 제네바 협약을 통해서 이제 분단이 되는 상황에서 북부에서 남부로 이주했던 분들 네. 또 남부에서 북부로 이주했던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물론 대부분 또 종교적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존을 위해서 이주를 했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75년부터 뭐 또 75년에 한 번 또 뭐 78년부터 이렇게 또 80년대까지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이 난민들의 행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상당수가 이 미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캘리포니아의 뭐 오렌지 카운티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리틀 사이공이라고 하는 어떤 커뮤니티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미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사실은 이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정치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생존의 어떤 그 위협을 가질 수 있는
사실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 정부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철수할 때 이른바 기여 입국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름으로, 썼었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도 처음에는 기여 입국자인데 이 기여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는 그 우리 편이었던 우리 편이었던 사람들 예. 그리고 또 뭐 실제로 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또 뭐 중요한 뭐 또 향후 위협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실 조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불안감, 정치적인 격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또 이주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다는 거죠.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정착을 하시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정착을 했고 비에타잉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그 1.5세대라고 할 수 있죠. 어렸을 때 이제 미국으로 자기 부모님은 북부에서 왔고 북부에서 남부로 내려왔고 그랬는데 또 몇 년 후에 또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정착하게 되는 이제 그런 기억들을 갖고 성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다 남베트남의 뭐 고위 관료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뭐 특히 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이럴 때는 이제 이 남부에서 그 미국으로 이주하셨던 분들이 아직 냉전이었기 때문에 이 공산 정권 언젠가는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조직들도 만들고 네. 뭐 그 망명 정부도 세우고 뭐 이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이 이주 공동체 이른바 베트남인들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곳이 반베트남적인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공산당에 대한 반공적인 어떤 사상이 젖어 들어 있었다는 거죠. 자기도 사실은 그랬는데 근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이 백인 위주의 미국에서 베트남을 이해하는 방식은 또한 또 이게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기는 어떻게 그러면 나의 그 뭐랄까 어떤 그 문화 뭐 지금 이제 미국 국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베트남 뿌리라고 하는 이 베트남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고 베트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인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베트남 전쟁을 기억하는 게 올바를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화두를 가지고 이제 이 그 비에타잉 의원이 작업을 했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뭐 소설로 한국에 이제 번역된 이제 동조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조자는 사실 실제로 동조했으나 북쪽에 동조하고 뭐 남쪽에 동조하고 했으나 사실은 어떤 자리 없음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기도 하고 또 미국 사회에서는 미국 사회 내에서도 이 아시아계 이주민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또 아시아인 또 아시아인들 사이의 관계들도 그렇다는 거죠. 네. 뭐 이런 상황들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무엇이 좀 뭔가 이렇게 그 다른 어떤 기억의 방식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한국에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라는 책에 이 공정한 기억이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번역어가 이제 공정한 기억이어서 약간 이제 논쟁적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어로는 이제 just war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사실 정당한 기억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개념적으로는 좀 오해를 버릴 수 있는 떨쳐버릴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통해서 비에타잉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은 전쟁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뒤섞이게 되고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하고 또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떤 사건들과 과거를 기억할 때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지 않는 다른 방식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인의 방식의 기억 방식들의 자리에 가서 기억해 보는 거. 그런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어떤 윤리적인 기억의 방식들을 서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 전후에 이른바 우리가 기억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의 문제들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그 논의들이 좀 있어 계속되면 좋겠다. 이 베트남의 사례들을 보면서 또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연구들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새로운 것도 알게 됐지만 계속 한국 전쟁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쵸. 예, 네. 서로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어쨌건 전쟁을 못 끝냈는데 베트남은 끝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셔서 이 전쟁이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는 그 베트남 구성원들에게 약간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네. 이걸 진짜로 극복하고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보세요, 혹시?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코로나 전에 2018년에 이 남베트남에서 오신 지금 이제 80세가 넘으셨는데 전쟁 기간 동안에 이른바 이 그 프랑스에서 그 협상하고 뭐 이럴 때 이제 그 직접 참여하셨던 남베트남 출신의 그 분을 만나서 이런 문제들 똑같은 문제 제가 질문을 던져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외에 나오시면 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이 비et나미스 어메리칸들 중에는 이 그 현재 베트남 정권이 결국은 무너져야 되고 뭔가 이 좀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4월 30일 날 베트남에서는 뭐 퍼레이드도 하고 우리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 뭐 그 축하 행사도 하고 사람들 뭐 모여서 술도 마시고 그래요. 뭐 이런 뭐 그 기쁜 날이다. 오늘은 기쁜 날이다라고 하는 술도 마시고 그러는데 미국이나 뭐 호주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또 그 과거의 남베트남 국기를 들고 나오셔서 이거는 우리의 이거는 그 원한의 날이고 우리의 치욕의 날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뭐 현재 이제 베트남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도 어떻게 끝낼 것이냐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과거의 문제들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이거는 절대 풀리지 않을 거다. 오히려 지금 당장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어렵지만 상상해보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그 이야기들 나눠보면 뭔가 좀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뭐 이렇게 그 무자르듯이 뭐 과거는 덮어두고 뭐 미래로 나아가자 뭐 이렇게 뭐 실제로 베트남 정부도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이제 그 베트남 내에서도 이 4월 30일이 종전일이 가까워지면 이제 그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은 그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날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승을 기념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냐. 오히려 전쟁에서의 승리, 무슨 해방 이런 것들보다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날로 이 전쟁 종전일을 좀 바꾸어가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이 젊은 세대라든지 또 이렇게 그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직접 또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변화들,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서로 상대방의 혹은 뭐 어떤 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 입장에 한번 서보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진행된다면 조금 많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어떤 좀 새로운 길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발상이라든가 상대 입장을 생각하고자 한다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일 것 같아요. 아마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그런 걸 하기는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 또 그런 말을 꺼내기도 힘들었겠죠. 네, 전승의 날을 선생님 말씀 듣고 생각해 보면 제주도에 4.3 때 되면 뭐 다 같이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아마 이때도 아마 누군가는 전승을 기념하겠지만 누군가는 다 제삿날일 거 아니에요. 그런 기분들이 있다 보니 이걸 되게 긍정적인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게 서로 보듬고
화해할 수 있는 어떤 시점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에게 남은 우리나라에게도 남아 있는 어떤 그런 아픔들을 그렇게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언제든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한테는 오히려 이런 장이라든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네. 의견들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저희들한테도 좀 배울 게 있는 울림이 점이라고 있네요. 네, 예, 예. 생각이 듭니다. Không được đứng, không được dừng, đừng đứng lại Đạp theo chân không vân vân, vẫn trên sân tao đang chạy như tên bay. Áo tao ướt mồ hôi, giờ có tối hay là bão tao vẫn chạy vậy thôi. Đơn giản bởi vì tao không có đường nào để lùi. Quá khứ vết vấn đề không có thời gian để chui. Buồn tủi là từng hơi mà tao hít vào bên trong mũi. Và tương lai động lực duy nhất khác tao không được buông xuôi. Ngày hôm nay, ngày hôm qua tao đã chạy từ lúc tao biết không còn ai lo cho tao nữa. Chạy vì miếng ăn, chạy vì nhà cửa, chạy vì một nửa và vì gia đình cha mẹ. Tương lai đó là một quãng đường dài. Sẽ là người chạy tiếp cho tao trong những quãng đường sắp tới. áo vẫn còn ướt đẫm và mồ hôi tao vẫn... 네, 심주영 선생님이 이번 편에 소개해 주실 베트남 음악은요. 요즘 음악이라고 합니다. 쌤 뭐예요? 네,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노래는 와오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래퍼의 짜이라고 하는 뭐 한국어로 번역하면 달려, 뛰어라고 하는 곡입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선생님? 이 노래는 2019년에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뉴커런츠 상을 수상했던 베트남 영화가 있어요. 네. 롬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롬이라는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됐던 그 노래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 이 노래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노래가 이 영화가 베트남 정부에서 상영 금지를 당해요. 그래요? 그리고 벌금을 내야 했어요. 결국은 상영이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직 국가로부터 상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제에 출품했으니까 상영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한 1,721달러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4천만 동인데 이 벌금을 내고 작년에 거의 이제 9년 만에 영화 제작 전체 기간 한 9년 만에 영화를 처음에 이제 찍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베트남에서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검열을 당해요. 검열을 당해서 감독이 또 일부 장면을 잘라내고 상영을 하게 되는데 이 와오이라고 하는 래퍼가 이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만든 거예요. 그 영화 클립을 가지고. 네. 그런데 그 영화 클립의 대부분이 그 검열에 잘린 부분으로 만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대단히 인터넷에서 네. 베트남인들 사이에서도 대단히 주목받았고 이것이 또 오늘날 또 베트남의 어떤 새로운 세대의 문화들을 또 보여주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 와오이는 베트남 이른바 랩의 1세대, 그러니까 파이오니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80년대 말 세대이고 그리고 점점 이렇게 변화해가는 어떤 베트남의 상황들을 좀 보여주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짜이. 네. 우리나라 말로는 달려. 네, 음악 더 들어볼게요. Cho đến khi tao nhớ cuộc chơi. Cho đến khi tao nhanh nhất, cho đến khi tao mạnh nhất, cho đến khi tao nhanh nhất, cho đến khi tao mạnh nhất, cho đến khi tao nhanh nhất, cho đến khi tao mạnh nhất, cho đến khi tao nhanh nhất, cho đến khi tao mạnh nhất. 쌤이 음악 소개해 주시면서도 요즘 베트남의 세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의 현재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현재 베트남 정치 좀 궁금하고요. 또 베트남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영화도 검열을 해야 되고 허락받고 국제영화제 출품도 해야 되는 나라다 보니 언론 자유든 표현의 자유든 통제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베트남의 정치나 민주주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정치학자가 아니어서 사실 뭐 제가 그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실 뭐 약간 임상비평처럼 네.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좀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그 베트남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을 좀 생각하고 어떤 자유 그리고 뭐 인권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베트남이 여전히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 네. 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사회이기도 한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아까 그 제가 소개해드렸던 짜이라고 하는 노래. 도 마찬가지고 그 영화 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는 이제 베트남의 이른바 이 신세대 뭐 우리가 뭐 저는 좀 그런 이름들을 좀 쓰기는 했습니다만 뭐 MZ 세대라고 MZ 세대. 부르는 베트남에서 이제 젠지라고 부릅니다. 네. 젠지라고 하는 이런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견딜 수 없는 어떤 그쵸.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것들이 이제 베트남에서는 법에 의한 지배로 사실 정착되어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99년에 이제 형법 개정이 되면서 그 형법 88조에 사회주의 공화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반하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활동, 문화적 뭐 컬처럴 프로덕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기사든 그거 무엇이든 간에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기소가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을 네. 가지게 됐다. 점점점 이게 그 정교화되고 최근에는 이게 이제 이른바 우리가 뭐 사이버 시큐리티 로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른바 이제 인터넷 검열법으로까지도 이제 확장되는 거죠. 실제로 이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터넷 환경들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이 베트남 정부가 그 집중적으로 단속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그 당시에 야후라고 하는 그 지금은 이제 역사적인 어떤 플랫폼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야후의 블로그에 반정부 블로거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권을 이제 회수하기도 하고 뭐 그 페이스북을 막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뭐 지금은 사실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법적인 규정을 통해서 이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의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열하고 채널링을 하려고 하는 뭐 이런 좀 시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저는 이 베트남 사회를 사실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네. 그리고 정치적인 정당성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베트남 그 이 당이라든지 이 그 국회에서 조금 더 이렇게 그 좀 진지한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베트남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은 최근에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NGO라든지 이런 단체들의 활동들을 지원하는 법들도 통과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이 그 사회 지금 뭔가 이 그 사회가 변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베트남을 단순히 어떤 그 반인권 국가이다, 뭐 아직 언론의 자유가 없는 국가 아니냐, 뭐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 이 베트남 내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흐름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활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대하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동남아 다른 국가들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규제는 안 하잖아요,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음. 그 흔히 얘기하는 정권의 안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네, 기존 그 제도권 언론이라든가 그런 데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열리고 맞아요. 또 뭐 이제 뭐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서 그 이전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그 공간 접근성 이런 것들이 열려 있기 때문인데 근데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제 베트남의 그 환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권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 어떻게 보면 견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서 그 다른 마땅한 지금 대안을 지금 찾지 못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변화를 전적으로 무시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고뇌 뭐 이런 거 좋게 본다면 그런 것 같고 또 뭐 그 안에서도 또 많은 상호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아까 그 롬도 그래 잘랐어? 그럼 자른 걸로 광고 만들지 뭐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검열이라고 하는 제도가 문제적인 거는 저는 이제
그 검열에 대한 권한을 누가 사실은 활용하는가, 언제 활용하는가, 뭐 이런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뭐 한국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있긴 합니다만 그 국가보안법 지금 사문화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언제 그걸 누가 사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본다면 결국은 저는 이제 베트남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시도들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고 최근에 뭐 그 코로나 상황 지나면서 최근에 이제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이런 데서 발표한 걸 보면 이제 문화 부분들은 조금 풀어주겠다. 과거에는 베트남에서 영화 찍는 거 해외 뭐 기업들이라든지 해외 사람들이 가서 영화 찍거나 이런 거 다 허가 받아야 되고 되게 절차가 복잡했거든요. 뭐 이런 거 우리 이제 풀어주겠다. 이런 또 뭐 점진적인 좀 변화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저도 이렇게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힘들지만 어떤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어떤 변화들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그냥 베트남 하면 언론 통제가 막 통제되는 국가 이렇게 표현할 수는 지금은 없는 상태이고 또 그쪽에서도 현실적으로다가 MZ 세대들은 또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해주셨어요. 베트남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 중국처럼 엄청 극단적인 그 방역 정책을 펼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좀 됐는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도 그 코로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코로나 이 방역 같은 경우에서 그 나라가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났거든요. 혹시 베트남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이 있는지 사람들의 피해는 좀 얼마나 있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코로나 상황이 사실 베트남은 뭐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로 한때 뭐 불리기도 하고 그 관련된 뭐 기사라든지 심지어 뭐 연구들도 뭐 나오고 집 밖에도 뭐 못 나가게 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예. 그 뭐 그러니까 그 봉쇄들이 있었고 군인이 뭘 사다 준다 막. 네, 가장 큰 게 이제 그 호찌민시에 대한 그 전면적인 봉쇄였는데요. 그게 뭐 베트남 사회에서는 사실 좀 충격이기도 했고, 그리고 군인이 어찌됐든 그 호찌민시를 봉쇄했던 군인들이 북부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쟁의 기억들도 다시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 봉쇄 기간들이라고 하는 게 도시 봉쇄라고 하는 게 사실 도시에 잠시 일을 하러 왔다거나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정확한 그 거처들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 뭐 베트남에서 이제 호커우라고 하는 어떤 그 호적이라든지 거주권들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봉쇄가 결정되고 나서 다 도시를 탈출해야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전역에 그 호찌민시 외곽으로 빠지는 모든 도로들이 오토바이 행렬로 꽉 막히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 봉쇄라고 하는 걸 단순히 이렇게 뭐 답답하다 내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생존의 문제들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진정한 약자들과 이 그 어떤 그 힘없는 사람들의 그 고통은 정말 우리가 사실 가늠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봉쇄를 결국은 이제 베트남 정부가 또 풀기로 했어요. 풀기로 해가지고 작년 이제 그 9월부터였던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 9월부터 이 베트남 정부가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기,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그 정책을 이제 펼치면서 점점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제 현재는 3월 15일부터는 뭐 학교 등교라든지 뭐 자가격리도 이제 없앴고 우리보다 되게 빠른 거죠. 그리고 그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국도 이제 그 자유롭게 하는 이런 상황에는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라든지 특히 뭐 사실 농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큰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도시에 거주하던 이 도시 빈민들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반면에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이 소수민족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가끔 이 그 도시로 나와서
도시로 나와서 이른바 우리가 시저널 레이버라고 하죠. 일시적인 노동을 하고 돈을 벌어서 이렇게 돌아가거나 네. 또 송금 경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도시에서 돈을 보내줘서 이제 그랬던 사람들은 이제 그걸 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겪게 될 어떤 그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 또한 이제 그 규모를 사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가늠할 수 없지만 좀 심각할 거라고. 그렇군요. 연쇄적인 파급 효과 굉장히 컸겠네요. 도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러네요. 그 도시 봉쇄가 호치민에게 이렇게 굉장히 집중돼 있었나요? 다른 지역에 북부도 이제 주로 공단 지역, 그러니까 공단 지역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베트남이 뭐 그 제로 코비드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을 때는 뭐 100일씩 이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오기도 했어요. 네. 뭐 그러면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 북부의 그 공단지대에서 그 확진자가 나오고 확산세가 거침없이 이렇게 막 확산되니까 이 공단에 대한 봉쇄는 사실 베트남에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보다 더 되게 신속하고 예외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공단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농촌이나 뭐 이렇게 그 단순 노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상황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수입이 없어지는 거죠. 물론 베트남 정부가 일부 이제 뭐 가계 지원을 하겠다라고도 합니다만 또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나뉘어지는 거니까요. 그러게요. 이게 뭐 흔히 얘기하는 공적 경제 영역이 네. 있고, 그러니까 그 정부 통계에 잡히거나 세금에 거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통제는 가능하지만 지원책에서는 빠지게 되는 그런 상당수의 사람들도 있겠죠. 맞아요. 그게 좀 더 좀 잘 마련을 한 다음에 봉쇄를 하든 아니면 봉쇄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됐을 텐데 다들 너무 놀라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결국 모든 나라들이 뭐 현상들은 조금씩 다르고 정책들은 달랐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힘없고 뭐 이제 약한 사람들, 소수자들이 피해를 다 입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쁜 소식이네요, 선생님. 3월 15일부터 열렸으면 지금 우리 가도 돼요? 네, 뭐 일단은 PCR 검사 뭐 72시간 이전에 출국 이전에 받으셔야 되고 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는 아마 10,000불 정도를 우리 뭐 한 1,200만 원인가요? 지금 한 1,200만 원 정도가 그런 이제 지급 보증이 되는 그 여행자 보험을 꼭 보험을 꼭 하셔야 되죠. 그리고 아직 이제 뭐 항공편이 완전히 정상화된 건 아니어서 네. 비행기 값도 과거에 베트남 가셨던 맞아요. 생각으로는 못 가시. 항공권 비싸고 어려운 네. 상황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치앙마이가 80이다 편도가. 그래서 어쨌건 가능은 하지만 네. 좀 기다려. 조건이. 기다리셔야 돼요. 네, 좀 기다려놓고 조금은, 우리끼리 갔다. 네. 네,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도 조금씩 열리면 너무 2년 동안 아무데도 거의 3년이잖아요. 가지 못해서 다들 우리 참여대 간사들도 네. 근질근질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를 너무 가고 싶어하고. 네, 베트남 전쟁 얘기를 앞에 듣기도 했는데요. 그 79년에 있었던 중국 베트남 전쟁 1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하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깝게 지내야 할 것만 같고 가깝게 지낼 것 같긴 한데 어떤 관계예요? 이 둘은? 베트남하고 중국의 관계는 제가 이제 그 논문에서 이 순망 치안의 관계다. 이 이와 잇몸의 관계. 누가 이고 누가 잇몸이에요? 이게 그게 중요하겠죠.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근데 이제 이 표현을 누가 썼냐면 호찌민이 그 처음으로 1940년에 중국의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명으로 평산이라는 이름으로 베트남 사람이 이 중국과 함께 이 그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이제 싸워야 된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도 이제 중국 사람도 같이 싸우자. 뭐 이러면서 우리는 이 그 순망 치안의 관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 두
국가의 어떤 그 적어도 79년 이전까지는 통용되던 좀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개 다 이 사회주의 국가이고 또 그 오랫동안 이제 끈끈이한 이제 또 그 지원과 뭐 연대 관계들을 또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관계들이 이 베트남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60년대 후반부터 이제 좀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72년에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갑자기 이렇게 화해. 갑해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이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직 뭐야. 미국하고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면서 이제 또 베트남은 또 이제 지금의 그 러시아 뭐 과거에 이제 소련과 좀 더 뭐 친해지고 뭐 이러면서 또 이런 게 또 베트남 또 중국은 또 소련과 과거에 또 이 국경 분쟁을 한번 또 겪었었기 때문에 60년대에 이 중소 갈등이 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근처에 또 소련의 그 친구가 지금 자리를 잡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복잡해. 이제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이와 잇몸이 따로 놀게 되면 더 심각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없는 것은 뭐 없는 그렇죠. 거지. 없으면 틀리를 하던가 뭐 이렇게 뭐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정말 그 서로 따로 놀기 시작하는 어떤 상황이 되다가 이제 전쟁이 났던 거죠. 근데 이 관계가 결국은 그 급격하게 봉합이 된 거는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나고 사회주의권이 급격하게 전 세계로 이제 붕괴하면서 베트남 내에서도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믿을 만한 거는 소련은 이미 이제 망해가고 믿을 만한 건 중국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현실론이 등장하게 되고 네. 중국도 우리의 국경을 마주하는 국가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혼란이 생기면 우리가 좀 힘들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현실성이 되면서 이제 관계가 봉합이 돼서 다시 이제 재수교를 해요. 그게 네. 이제 90년대부터 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 국경 문제들도 뭐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도 시간 엄청 많이 걸렸고 지금은 이제 뭐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또 그렇죠. 뒤섞여 있고 이 남중국해 문제가 사실 이제 이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가장 그 위험하게 만드는 사건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 그 베트남 정부가 이 새로운 그 경제 특구 그 정책을 내놓고 이 또 중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 이게 전국적인 반중 시위로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 계획을 이제 철회하게 된 어떤 네. 그런 상황까지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국경민들에게는 이 양국 관계라고 하는 게 곧바로 이제 생계의 문제로 또 변화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중국 남부가 중국 농촌이 공동화되면서 중국 남부 지역의 농촌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가서 농사라든지 특히 뭐 사탕수수 수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것들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 중국과 베트남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이제 국경이 봉쇄된다거나 그렇죠. 오가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또 현실적으로 이제 생계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죠.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사실 이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대단히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뭐 경제학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베트남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중국은 최대 무역 적자국이에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이 관계들을 어떻게 또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베트남에서도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베트남 정부가 특히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베트남 정부가 그나마 그 무역 적자를 상쇄할 수 있었던 거는 베트남의 농산물을 육로를 통해서 중국에 이렇게 수출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중국이 베트남보다 훨씬 강력한 봉쇄를 하잖아요. 다 막히는 못 다 들어가는 막히는 거죠.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이기 때문에 국경까지 트럭으로 와서 이게 다 썩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뭐 이러면서 사실 이게 농산물과 관련해서 베트남 정부가 상당히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경 통행 문제 그리고 원래
양국이 서로 합의했던 것들이 있는데 네. 중국이 일방적으로 이제 하는 거 아.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 분노들이 좀 이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한 반중 정서도 좀 있긴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그냥 여론조사로 돌리는 게 저는 뭐 그게 항상 뭐 진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가장 싫어하는 국가를 꼽으라면 월등하게 이제 중국이 나오는 건 사실. 그건 뭐 예전부터 그랬고. 그러네. 역사적 문제도 역사적 있고. 문제도 역사적, 있고 네. 현실적 네. 문제도 과거에 있고. 뭐 네. 베트남 전쟁 때도 네. 이 남부에서는 이 북베트남에 대한 정치적인 선전을 할 때 저 북베트남은 중국의 친구다. 아. 그러면 이제 민족주의적으로 돌리게 되는 등을 거예요. 돌리게 되는 네. 거예요. 아, 그러기도 왜냐하면 했네. 뭐 식민지 지배라든지 그 오랫동안 중국의 음. 괴롭힘을 당했다 우리 민족은 뭐 이런 이제 그 서사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 남중국해 분쟁 관련해서도요. 네. 북베트남은 당시에 이렇게 영유권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대요. 음. 예, 근데 남베트남은 더 또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고. 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록과 주장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통일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너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네. 얘기도 그냥 뭐 이렇게 끼워 넣고 이제 그래서 더 복잡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중국해 문제는 지금 아시아한테는 되게 큰 문제가 돼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해요. 그 미국의 귀환 때문에 네. 그게 더 안 와도 더 되는데. 복잡해지는 네, 더 복잡해지는 자꾸 올라 거예요. 네. 네, 그렇네요, 선생님. 이참에 선생님 연구 중에 또 하나 듣고 싶은 게 이제 화교 연구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난번 TMI에서도 화교 이야기를 싱가포르, 들었었잖아요. 네, 싱가포르 화교 예. 이야기를. 뭐 또 다른 면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베트남 화교 혹은 베트남 화교 정책에서 좀 우리가 알면 좋을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베트남 화교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정말 뭐 자연스러운 우리가 자연스러운 이주라고 하는 게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되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중국과 육로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바닷길이 열리기 전부터 사실은 이주가 있었던 것이고 또 육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사실 좀 쉽게 이주할 수 있는 어떤 통로이기도 했기 때문에 좀 오랜 역사들을 갖고 있는 이 화교 화인 문제는 사실 오랜 역사들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베트남의 역사에서는 화교 문제가 대단히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식민지 시기에 이 프랑스가 화교에 대한 우대 정책을 통해서 이주자들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와 이 베트남 프랑스 지배자 식민 지배자들과 베트남 피식민자인 이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 화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교들이 뭐 대부분 이제 이 경제권들을 또 가지게 되고 그쵸. 특히 뭐 미국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독점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의 이른바 우리가 민족 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뭐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 불만족스러운 반감 같은 것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나서 사실 이 그 54년 이후에 이제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는 이제 또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북베트남은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화교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들을 사용해요. 그리고 뭐 중국 가고 싶으면 아무 때나 가고 우리 뭐 중국인 학교도 짓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이제 뭐 영어식입니다. 뭐 스포일드 됐다 뭐 이런 있잖아요. 약간 좀 이런 식의 뭔가 이 베트남 사람들보다 훨씬 뭔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화교들은 군대를 안 가도 된다든지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네, 뭐 그런 반면에 이 남베트남에서는 이 당시에 그 응오딘 GM이라고 하는 GM 정권이 화교에 대한 그 정책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세우기 시작해요. 화교로부터 경제권을 회수해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또 화교들의 활동들을 제한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교들이 이 남베트남 정권에 반하는 시위도 하게 되고 실제로 뭐 그 예금을 뭐 집단적으로 인출을 해버려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경제적인 타격을 준 시장에 어떤 타격을 준다든가 그리고 베트남 정부가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권, 뭐 쌀 수출권 같은 것들을 이제 통제하게 되니까 이 화교들이 뭐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데 있잖아요. 베트남에 쌀을 수출했던 거. 네. 이런데 화교들이 수출한 것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베트남 정부가 쌀을 수출을 못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도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베트남 상황에서 화교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어떤 상황들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저항들이 사실 화교 화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이른바 그 화인 네트워크.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복잡해지는데 결국은 이제 75년에 이제 또 전쟁이 끝나잖아요. 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북베트남이 내려왔는데 이 북베트남 내려오는 상황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베트남군이 이제 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과 함께 이제 당시에 사이공 이제 호찌민시에 들어왔을 때 이 화교들이 전부 다 이 그 오성홍기를 내건 거예요.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나 건들지 말아라는 거죠 사실.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네. 그러니까 스스로 보호하기 보호하려고, 위한 네. 것인데 베트남은 이미 베트남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중국하고 관계들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뭐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또 남부에는 화교 인구가 엄청나게 많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 화교 인구들이 경제권도 갖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또 가만둘 수가 없는 어떤 상황들이 되는 거죠. 또 게다가 이 사회주의 정책들을 남부에 집행하게 되니까 네. 화교들이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화교들이 대부분 이 보트 피플로 70년대 후반에 이제 뭐 제3국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게 두 번째 이제 보트 피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어떤 상황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해외에서 사실 이제 베트남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화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두 개를 다 가지면서 그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 분이 이제 미국에 정착해서 성공한 베트남계 화인 중에 하나가 혹시 그 스리라차 소스 아시나요? 네. 그 후이퐁이라고 하는 이게 닭 그림 그려진 네, 맞아요. 스리라차 소스가 있는데 맛있는데 그거. 예, 그게 이 베트남에서 78년에 그 보트를 타고 떠났던 화인이 미국에서 이렇게 만든 회사예요. 저는 동남아에 산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그 후이펑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명은 그 당신을 구조해줬던 당시에 파나마 선적에 배가 있었는데 네. 그 배 이름이 후이펑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리라차는 실제로 지명은 태국이었고. 그렇죠. 태국 근데 이 사람이 베트남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사이공 근처에 그 외곽의 농촌에서 고추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미 미국에 가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이미 정착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75년부터. 그래서 이제 뭐 쌀국수도 먹고 뭐 베트남 음식을 해 먹는데 베트남에서 먹던 소스가 없어서 대단히 그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활용 점정하는 그 느낌으로. 지금 뭐 맞아요.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네, 저도 먹고 사서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유명하죠. 예. 네, 이것저것 찍어 먹고 그랬는데 아주 맛있었는데 그런 분이 계셨네요. 또 이것도 새로운 정보예요. 네, 화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동아시아 이야기 할 때마다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또 다 각각의 역사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또 재밌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교 30년 맺은 한국과의 관계,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은데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사실 이걸 뭐 제가 뭐 이렇게 예측하는 게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렇게 그 접한 뉴스 중에 하나는 이 대통령 당선인이 그 동남아 국가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베트남의 웅웬 소푹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어요.
유일해요? 제가 네.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보다 하루 전에 했어요. 아, 심지어. 그래서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베트남 한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베트남이라는 국가를 대단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건 분명한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지금 무슨 아세안 의장국도 아니고 네. 뭐 정치적으로 뭐 정치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뭐 경제적인 의미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정치적인 제스처로. 그런데 이제 수교 30주년이 돼서 분명한 것은 한국 기업의 투자 그리고 우리 뭐 여행객의 방문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또 뭐 한국 문화 이른바 뭐 K-팝이라든지 뭐 K-드라마 이런 것들이 베트남에 소개되었던 것들은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네. 그렇지만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베트남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고 또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뭐 퍼나 뭐 베트남 쌀국수 네. 뭐 이 정도에서 사실 멈춰 있는 거예요. 호 아저씨. 그다음에 논라라고 하는 이 그 베트남의 그 베트남 모자라든지 뭐 네. 이런 뭐 아오자이, 아오자이. 뭐 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고 베트남 사람들이 정말 어떤 역사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화들을 가지고 있고 또 오늘날의 세대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관계들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느 정도 결국은 어떤 다른 것들로 지속성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네. 지속하기 상당히 어려운 관계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자오류와 띵감이라고 교류와 정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교류와 정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관계들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떤 문화적이고 어떤 다른 방식의 인적 교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좀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이제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너무 죄송한데 한국이 그 베트남을 볼 때 너무 경제적 의미로 부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경제적 의미를 부각한다고 했을 때도 그 경제 관계의 이제 질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일방적인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전에 베트남을 한번 가서 이제 그 학자분들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뭐 그게 이제 베트남의 일반적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셨던 것이 삼성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베트남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거든요. 사실 네. 베트남 전체 수출의 뭐 20 몇 %를 차지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그게 베트남을 위해서 한 거냐? 어차피 그렇죠. 너희가 네.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한 것뿐이다. 맞아. 그러면은 엄청난 이득을 가져갔을 때 그 추가적으로 베트남에 호의를 베푼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 정상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교육액이 얼마고 투자액이 얼마고 그래서 우린 중요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얘기를 봤을 때 그 정감이라는 것이 빠지면은 네. 굉장히 그 벌거벗은 그 경제적 맞아요. 이익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심정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네. 그러게요. 경제적 이익 하나만으로는 진짜 가시밖에 없는 관계일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좀 나아가야 할 것 같고 그래요. 뭐 베트남에게 연락을 먼저 새 당선인께서 하셨다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돈 때문에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 때문에 뭐 네, 안보 이슈 정치 때문에 때문에 하거나 그런가. 아니면 돈 때문에 네, 하거나 그게 아닐까. 네.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그리고 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베트남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거는 비단 뭐 대통령이나 이런 정부 관계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도 베트남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늘렸으면 좋겠고 오늘 아시아팟이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
연대 놀 땐 홍대 참여 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무한해 놀 땐 홍대 참여 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 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무한해 놀 땐 홍대 참여 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짚어주셔서 저는 굉장히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아직도 근데도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도 선생님 한번 더 나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죠,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질려서 가시는 거 아, 아니에요? 지금 질문을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막 이러시면서. 네. 심정생님 이번 아시아 TMI 베트남 편에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김영준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두 분 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아름다운 봄노래에 어울리는 멋진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시아팟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